이번 영상에서는 무한대 무한소 극한 실수라는 제목으로 페르마, 베로우, 뉴턴, 라이프니츠, 오일러 같은 1600년대에서 1700년대에 활동했던 수학자들이 당시에 생각하던 극한, 무한대, 무한소 개념, 그리고 이때 미분의 개념을 생각을 했죠. 또 무한대, 무한소는 사실 1600에서 1700년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부터 다루던 내용이죠. 이 내용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뤘었어요. 이때 이제 하던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거를 순진한 해석학이라고 이 영상에서 부를 거예요. 이걸 이제 해석학이라 그러는데 이쪽을 연구하는 거를 해석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순진한 해석학은 뭔가 순진하다고 붙인 이유가 잘 보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엄밀한 정의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발전시킨 게 먼저 순진한 해석학의 문제점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걸 생각하시면 이제 실수열 AN이 있을 때 그게 어떤 실수 A에 수렴한다. 이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N이 무한히 커질 때 AN 빼기 A의 절대값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의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뭐 계산 같은 걸 할 때는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일반적인 수학을 이렇게 만들어 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정의인 거예요. 이게 무한히 커진다,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는 애매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도대체 뭘 증명할래? 증명할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걸 만들기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무한히 커진다는 거 무한대죠.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는 거 무한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합니다, 수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일부 고등학교 때 이게 애매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일부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애매하다고 생각을 심각하게 했고요. 이걸 고민을 저도 많이 했어요. 어쨌든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보십시오. 수열이 딱 주어져 있는데 이거 뺄셈을 해서 이게 0에 가까워지는지를 판단을 해야 그 극한값이랑 빼서 이 차이가 0에 가까워지는지를 봐야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실수열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로부터 어디에 수렴할지를 예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0에 가까워지는지 해보고 가까워지면 이게 수렴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임의의 실수열에 대해서 언제나 어디에 수렴할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어디에 수렴할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부 너무 쉬운 애들만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목적지를 모르니까 목적지를 예상이 안 되면 이걸로 판단이 불가능해요. 여기에 나와있죠. 수열만 주어져 있을 때 일반적으로 극한값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 자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을 결국에는 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수학자 코시, 그 다음에 독일 수학자 바이아스트라스 등이 이제 무한히 커질 때 이 말이랑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이 말을 이제 더 엄격하게 정의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코시가 코시 수열이라는 것을 정의함으로써 극한값을 몰라도 실수열이 어디에 수렴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 수열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되게 엄청난 발전이죠, 이게. 극한값이 어딘지를 몰라도 수열 그 자체만으로도 얘가 수렴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이 정의 때문에. 코시 수열이라는 정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수의 정의는 과연 무엇이냐?
데데킨트 컷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또 다르게 일단 유리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유리수까지는 피타고라스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무리수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유리수 실수란 그럼 뭐냐? 유리수로 이루어진 코시 수열들의 극한값들을 전부 유리수에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유리수 집합에다가 추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유리수 사이에 난 빈틈이 전부 메꿔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수들이 다 포함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수 체계가 실수다. 이렇게 실수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라는 애는 그렇게 간단한 애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많이 쓰는 실수지만 실수라는 것의 정체는 별로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수렴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냐? 무한히 커진다랑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가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양의 실수 입실론에 대해서 대문자 n보다 큰 n에 대해서 언제나 그 극한값과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그런 자연수 n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수렴의 정의로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무한히 커질 때랑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가 바뀐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대학교 가시면은 합니다. 이제 이공계를 가면은 수학과를 가면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수학과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과에서도 교수님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순진한 해석학의 두 번째 문제점. 자, 일단은 페르마 이분이 이게 연도순입니다. 페르마가 무한소를 도입하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로 유명한 그 페르마. 근데 페르마가 되게 많은 업적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무한소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두 함수가 만약에 무한소만큼 차이가 난다면 그 둘을 똑같이 봐도 되지 않냐, 이렇게 그 주장을 했습니다. 같다는 개념이 이제 아드 이퀄리티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페르마가 주장을 했고,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지겹도록 하는 함수를 미분해서 극대 극소가 어딘지 알아내는 법, 그것을 이제 페르마가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레고리라는 아일랜드 수학자랑 베로우라는 영국 수학자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을 했습니다. 이 정리 때문에 미분과 적분이 합쳐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하면 그걸 계산을 할 때 아까 미분하기 전에 함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리죠. 그래서 이 정리 때문에 미분과 적분이 합쳐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 미적분학이 거의 기틀이 잡혔죠. 그리고 그 이제 뉴턴과 라이프니츠 유명한 두 분이죠. 이 두 분이 이제 미적분학을 집대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쓸 때 그 뉴턴 역학을 정립하면서 미적분학을 써서 정립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성공을 했죠. 자, 그럼 이제 미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 기호를 이제 많이 보셨죠. dx, dy. 자, 이게 분수처럼 생겼잖아요. 실제로 이 옛날 수학자들은 이걸 분수처럼 막 다뤘어요. 여기다가 dx를 곱해가지고 dy다 막 이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거를 정의를 처음 얘가 뭐냐 하면은 분모 분자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란 말이에요, 일단 이게. 그런데 0으로 나누는 거는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0으로 나누기는 정의가 안 되는데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뭔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당시에.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과연 헛소리냐 이거를 이제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학자들이 그 위기를, 해석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 아까 언급한 그 엄밀한 극한 개념, 입실론 나오고 그런 거, 그 개념으로 이것도 잘 정의를 하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입실론 델타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초실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1950년대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개념인데, 이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하이퍼 리얼 넘버라고 하는데, 앞서 이제 제가 언급한 입실론 델타 방법은 따지고 보면은 수학자들이 초창기에 막 좀 직관적으로 하던 방식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일부만 해결을 한 거예요. 일부만 해결하고 일부를 피해갔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문제점을 굳이 해결할 필요가 없었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극한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 피했던 문제점들은 피해도 상관이 없던 거기 때문에 피했는데, 입실론 델타 방법이 현재 표준이에요. 대학교 수학과에서 정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학 시간에. 그런데 이제 그 선대 수학자들은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얘를 분수처럼 진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수처럼 썼다는 게 뭐냐면 나눗셈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런 무한소들이 마치 실수인 것 마냥 사칙 연산을 막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슈가 아닌데 막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하니까 이상하단 말입니다. 이거 그냥 뭐 분수처럼 진짜로 한 거잖아요. 이런 계산법은 그냥 이제 규명을 안 한 거예요. 사실 입실론 델타에서 규명을 안 한 거고, 말을 하자면 무한대와 무한소를 실수랑 같이 한데 묶어가지고 하나의 일관된 수체계로 인 것 마냥 옛날에는 했었는데, 직관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구현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입실론 델타 방법에서는 여전히 무한대랑 무한소를 실수랑 별개로 취급합니다. 전혀 다른 애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대 수학자들의 직관은 구현이 안 됐어요. 이때까지 입실론 델타 방법만으로. 그런데 이제 1950년대 이후에 그 당시 수학자들이 가졌던 무한대와 무한소에 대한 직관을 이제 진정하게 엄밀화하고 체계화했다고 볼 수 있는 수체계가 바로 초실수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의를 제가 알려는 드릴 건데, 일단은 이해를 못해도 이것 때문에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지식이 수학과 3학년 정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들의 성질을 살펴보면, 초실수는 실수 전체를 일단 포함을 하고, 여기 제가 이탈릭체로 써놨죠. 무한히 많은 종류의 무한소 초실수랑 무한대 초실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소랑 무한대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무한히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극한 계산을 하면서 n을 2n으로 나눈 거를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한다, 이거를 보면은 이제 분모 분자도 다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무한대끼리 나눗셈을 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눗셈을 했더니 2분의 1이라는 실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분모 분자가 둘 다 무한대인데 둘은 뭔가 다르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한대끼리도 다 다르고 무한소도 마찬가지죠. 무한소끼리도 다 뭔가 다르다. 딱 하나 무한대, 얘는 무한소, 이렇게 말하면은 곤란하다. 그런 이제 세밀한 부분까지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사칙 연산이 되게끔 만든 게 바로 초실수예요. 대단한 수체계죠. 상상을 해보세요. 무한소랑 무한대랑 실수랑
얘네들끼리 마음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이 수체계. 진정 이때 수학자들이 꿈꾸던 방식이 드디어 구현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에 적어놨죠. 입실론 델타 반법은 무한대랑 무한소를 실수와 함께 동일한 수체계에서 다루질 않아요. 그런데 초실수는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대략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뒷부분은 어려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보실 분만 보세요. 그래서 초실수를 어떻게 만드냐면 모든 실수 수열들을 다 모읍니다. 그럼 R의 그 실수 집합의 자연수 승이 되겠죠. R의 n승. n이 자연수 n이 아니고 자연수 집합입니다. n. 그래서 그 집합에 그럼 거기에 실수로 이루어진 모든 수열이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이제 수열끼리 덧셈과 곱셈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벨환이 돼요. 다음에 크룰 정리에 따라서 아벨환에 이제 극대 이데알이 존재하는데, 이 환을 자르면 극대 이데알로 이제 목환을 취하면 이게 체가 돼요. 이거 이제 다 대수학 때 하는 거죠. 이렇게 목환을 취해서 만든 체를 초실수라고 하고, 여기서는 전순서가 잘 정의됩니다. 실수의 전순서를 물려받아가지고 확장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에서 성립하던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초실수 때문에 그 무한소 초실수 때문에 성립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초실수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해석학을 할 수 있겠죠. 해석학을 할 수 있고, 이를 이제 비표준 해석학이라고 부릅니다. 대체로 로빈슨이라는 수학자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이 비표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입실론 델타로 하는 해석학이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초실수를 가지고 해석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실수가 아까 체라고 했죠. 근데 대수기하학을 해보셨다면, 안 해본 분들이 있겠지만, 대수기하학은 보통 4학년 또는 대학원에서 하죠. 그래서 대수기하학은 체 위에서, 임의의 체 위에서 해요. 됩니다, 대수기하학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초실수 체에서도 대수기하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실수는 이제 특별하게 무한대랑 무한소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수기하학을 하면 뭔가 다른 특징적인 성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연구를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리얼 넘버 초현실수를 소개해 드릴 텐데, 초현실수는 초실수도 포함하는 더 큰 거예요. 초현실수는 초실수를 포함하는 프로퍼 클래스고, 프로퍼 클래스란 말은 집합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ZFC 공리계에서 뜻하는 집합이 아니에요. 이제 클래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제 MBG 공리계에서 쓰는 말이죠. 폰 노이만 베르나이스 괴델입니다. 이 공리계를 채택을 하면 모든 순서체를 부분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초현실수체가. 그래서 궁극적인 대상이죠. 순서체들을 생각을 했을 때 궁극적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계기는 영국 수학자 존 코네이가 바둑을 수학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만들게 됐다고 해요. 이 초현실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0 이렇게 다음에 짝대기를 껐죠. 이게 0 다음 이런, 그래서 이제 0 다음은 1 다음은 2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이거는 0 전에 짝대기를 꺼서 0 그 전 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전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거는 쉽죠.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짝대기를 그으면 이거 중간에 있는 숫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죠. 여기까지도 쉽죠. 1, 2, 3, 4, 5, 6, 7, 8, 점점점은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자연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자연수 다음에 짝대기가 그어져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모든 자연수 다음 숫자를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초한수라고 불러요. 트랜스피니트 에너지. 이런 거는 이제 집합론 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한소 입실론은 0이랑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것도 무한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 수열과 아시겠죠? 1과 0 사이에 있단 말이고 이 수열과 0으로 수렴하는 수열과 0 사이에 있는 숫자를 이제 입실론으로 무한소로 볼 수 있다. 이런 체계가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걸 검색하셔서 보시면 알아보시면 강의록이 많이 있습니다. 다 영어겠지만